여기다 버리면 되겠다. CCTV도 없고 시골이잖아. 그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버린다는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혔고 손이 먼저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이 운전대를 잡은 그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 보는데 그제야 알겠더군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곧 며느리에게 이끌리듯 강제로 차에서 내려져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정말로 버려졌다는 걸요. 그들은 치매라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 착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하나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누가 나를 버렸는지를요. 오늘의 사연 한 편 들려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공감 한 번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잠에서 깨면 제일 먼저 옆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비어있는 자리, 차가운 이불, 그리고 조용한 방. 손을 뻗어봤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어제보다 더 늙어 보였어요. 머리를 빗고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 TV 앞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무슨 드라마인지도 모를 장면들이 흘러갔고 소리는 들리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옆에 놓인 남편 영정 사진이 희미한 불빛 아래 조용히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이젠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리모컨 버튼을 하나 눌렀더니 채널이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눌렀고 또 바뀌었죠. 그렇게 한참을 누르다 보니 손가락 끝이 시큰거렸습니다. TV를 켜놓은 게 외로워서인지 소리라도 들으려고 한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영정 사진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말은 안 해도 표정은 변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덜 외로웠습니다. 아침이 되면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식탁에 밥 한 공기와 반찬 몇 가지를 올려두고 앉았어요. 김치 몇 조각, 어제 만들어둔 나물 한 접시,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낸 두부 반모. 혼자 먹는 밥상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밥알 몇 개를 입에 넣었어요. 씹는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반찬을 집어먹고 물을 한 모금 마셨죠. 그렇게 밥 한 공기를 다 비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몸이 더 약해질 테니까요. 혼자 남았다고 굶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밥을 다 먹고 나니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릇 몇 개 안 되는데도 손이 느렸어요. 물을 틀고 수세미로 그릇을 닦고 헹구고 말리는 일이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렸습니다. 손목이 아팠고 허리도 뻐근했죠.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벌써 오전이 다 지나가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넘어 있더라고요. 하루가 이렇게 천천히 흘러가는데도 할 일은 없었습니다. 장을 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집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뻐근했고 난간을 꼭 잡고 한 걸음씩 디뎠습니다. 시장까지 가는 길이 예전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어요. 발걸음은 느렸고 숨은 자꾸 가빠졌죠. 동네 어귀를 지나며 아는 얼굴 몇 명과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다들 바쁜지 말은 안 걸고 그냥 지나쳤어요. 괜찮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한테 너무 많이 말 걸어주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시장에 도착해 단골 채소 가게 앞에 섰습니다. 배추 몇 포기를 고르고 있었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니, 요새 자주 보이시네요. 혼자 계시니까 더 조심하세요.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위로인지 걱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누군가 말을 걸어준다는 게 고마웠어요. 장바구니에 배추와 파를 넣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더 힘들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고 다리는 더 뻐근해졌죠.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꼭 잡고 한 칸 한 칸 숨을 고르며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멈춰서 숨을 쉬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반복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니 병원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약이 떨어져서 처방을 받아야 했거든요.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고 또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앉아서 기다렸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전화기를 보며 웃고 있었고 그 옆 할아버지는 신문을 읽고 계셨죠. 저는 그냥 천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선생님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처방전을 받았어요. 약국에 들러 약을 받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오지 않았고 사람들은 계속 지나갔어요. 바람이 불었고 옷깃을 여미며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앉을 곳은 없었죠. 버스가 왔고 올라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보며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을 켜고 약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어요. 저녁을 차려야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 했죠. 간단히 국 하나 끓이고 밥을 퍼서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은 아침보다 더 쓸쓸했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TV를 켰다가 껐다가 반복했어요. 볼 게 없었고 보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되니 집 안불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부엌 불을 끄고 빈 방 문을 하나씩 닫았어요. 예전엔 사람이 있던 방들이었는데 이젠 그냥 빈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방문을 닫으며 안을 한 번씩 들여다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오래된 이불, 그리고 아무도 쓰지 않는 옷장. 문을 닫고 다음 방으로 갔어요. 모든 방문을 닫고 나니 작은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열쇠를 꺼내 서랍을 열고 안을 정리했어요. 통장과 인감도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박 실장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죠. 오랫동안 제 옆에서 일을 도와주던 사람. 지금은 가끔 전화로만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잠그고 열쇠를 제자리에 두었어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동네는 이미 불이 다 꺼져 있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깊고 길게 소리 없이 나오는 한숨이었어요. 정말이지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온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어요. 그래도 이 집이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된 이 집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도 집이 있으니 버티지.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잠들어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눈을 떠야 하니까요. 그날도 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데 세 번째 칸쯤에서 발이 헛디뎠어요. 몸이 앞으로 확 쏟아지며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순간적으로 난간을 붙잡았고 손에 쥔 쇠파이프가 차갑고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숨이 목까지 차올랐어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우고 난간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올라가며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집에 들어와 장바구니를 현관에 내려놓고 무릎을 만졌습니다. 뻐근했고 안쪽이 시큰거렸어요. 손으로 문지르며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늙었네.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나니 숨이 조금 돌아왔어요. 손을 보니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난간을 잡았던 손바닥에 빨간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저녁 때쯤 되니 현관에서 삐소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였어요.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몇 개 들고 있었고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렸어요. 엄마 계세요? 일어나서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들 얼굴을 보니 반가웠고 반찬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왔니? 오늘 집사람이 반찬 좀 만들었다고 갖다 드리래요. 엄마 좋아하시는 멸치볶음이랑 나물이요. 그래, 고맙다. 식탁에 반찬을 차리고 밥을 퍼서 마주 앉았습니다. 아들이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입 떠먹더니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참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어때요? 불편한 데는 없고? 괜찮아. 할만해. 혼자 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뭐, 익숙해지니까.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젓가락질이 느렸고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국그릇을 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응? 근데 말이에요.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건 좀 위험하지 않아요? 오늘 계단에서 넘어질 뻔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손에 쥐었던 난간 느낌, 쿵쾅거리던 심장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조심하면 돼. 그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계단에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병원도 혼자 가시고 장도 혼자 보시고 지금까지 잘 살았잖니. 그래도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밥그릇을 내려놓고 손을 모았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 응? 우리 집에 올라와서 같이 사는 게 어때요? 손에 쥔 숟가락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집에 올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이 집을 비우고 얹혀 사는 거였죠.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갑자기가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엄마 혼자 계시면 저희가 너무 불안해요. 그래. 집은 그냥 두고 잠깐만 우리랑 살자고요. 며느리가 뭐래? 집사람도 좋다고 했어요. 제가 미리 물어봤거든요. 며느리가 정말 좋다고 했을까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은 진지했지만 어딘가 서두르는 느낌이 있었어요. 진짜 괜찮대? 네, 지금 전화해 볼까요? 직접 들어보세요.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켜놓으니 벨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한참 기다리다가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응, 나야. 오빠 왜?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있는데 엄마한테 우리 집 올라오시라고 얘기 중인데 괜찮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로 차 소리만 들렸어요. 어머니 오시면 저도 편해지죠. 애들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면 좋지. 요즘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며느리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오히려 어색하게 들렸어요. 그럼 언제쯤 오실 건가요? 그건 엄마 생각 보고 다시 전화할게. 네, 알겠어요. 그럼 방 정리 미리 해놓을게요. 큰 방 말고 작은 방에 계시면 되죠? 응, 그래.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들이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봐요, 괜찮대요. 집은 나중에 정리해도 되니까 일단 올라오자고요. 나중에 정리한다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집을 어떻게 정리한다는 거니? 그냥 비워두면 되죠. 가끔 내려와서 환기만 시키면 되고, 아니면 나중에 새 놓거나, 새를 놓는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그냥 잠깐만이라도 같이 살아요. 잠깐만. 그 말이 얼마나 길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걱정한다는 게 고마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진짜요? 그럼 내일 제가 모시러 올게요. 아침에 올게요. 응. 아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 기쁜 건지 안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밥을 다 먹고 아들이 일어서며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엄마. 일찍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고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식탁에 남은 그릇들을 치우며 생각했어요. 정말 괜찮은 걸까? 아들이 돌아간 뒤 방에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크지 않은 거였어요. 옷장을 열고 속옷 몇 벌, 겉옷 2벌을 꺼내 접어서 넣었습니다. 약통을 챙기고 세면도구도 작은 파우치에 담았어요. 안경, 수첩, 그리고 남편 사진 한 장도 넣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잠깐만 있다 올 수 있을까? 캐리어 지퍼를 닫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손으로 캐리어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니 잠이 안 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것저것 생각했어요. 아들 집에 가면 어떻게 지낼까? 며느리는 정말 괜찮을까? 손주들은 날 어떻게 볼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현관으로 나가며 집안을 돌아봤어요. 거실, 부엌, 빈 방들. 남편 영정사진이 TV 옆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금방 올게. 영정을 향해 속으로 말하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2번 확인하고 가방에 열쇠를 넣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아들이 시동을 걸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익숙한 현관, 계단, 골목길이 뒤로 사라졌어요.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내 집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점점 작아지다가 모퉁이를 돌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거리, 신호등, 사람들이 흘러갔습니다. 아침 출근길인지 차들이 많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잠깐만이라고 했지만 왠지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았어요. 아들 집은 멀지 않았습니다. 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고 주차장에 섰어요. 아들이 캐리어를 들고 저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깨끗한 아파트였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층수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아들이 앞장섰습니다. 복도를 지나 현관문 앞에 섰어요. 아들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며느리가 웃으며 나왔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그 웃음이 환했지만 눈빛은 조금 달랐어요. 방 이쪽이에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며느리를 따라 복도를 지나 작은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햇빛이 들어오는 방이 보였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창문이 있었고 침대와 작은 옷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편히 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고요. 고맙다. 캐리어를 방 한쪽에 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였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며느리가 차려놓은 밥상이었고 손주 둘이 제 양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뭐 그렸는데? 우리 가족이요. 할머니도 그려 넣었어요. 손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뻐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편하게 계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쉬시면 돼요. 응, 알았어. 며느리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푹 쉬세요. 밥을 먹는 동안 손주들이 제잘거렸고 아들과 며느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이렇게만 지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지만 싫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손주들 웃는 소리가 들렸고 아들 내외가 나지막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실로 나갔고 며느리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잤어. 며느리는 출근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손주들 아침을 챙기고 자기 가방을 정리하고 어머니, 커피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며느리가 시계를 보더니 급하게 신발을 신었어요. 저 오늘 회의가 일찍 있어서 먼저 나가요. 애들 학교 가는 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볼게.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갔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뻤어요. 손주들과 아침을 먹고 학교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신발을 신기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손주 손을 잡고 학교까지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같이 가줘서 고마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손주가 학교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식탁에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바빠서 못 치웠겠구나 싶었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을 틀고 그릇을 하나씩 닦으며 며느리 생각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요. 며칠이 더 지나자 며느리가 아침마다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애들 도시락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담고 반찬을 챙기고 도시락 통 뚜껑을 닫았어요. 시계를 보니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손이 후다닥 움직였고 김을 하나 더 넣고 과일도 넣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손주가 웃으며 도시락을 받아갔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시고 나서 살림이 살았어요. 정말 어머니 없으면 저 어떡할 뻔했어요. 웃으며 하는 말이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왠지 무게가 느껴졌어요. 일주일쯤 지나자
하루 일과가 정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시락을 싸고 손주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어요. 빨래 바구니를 들고 베란다로 갔습니다. 세탁기 안에 빨래가 가득 차 있었고 하나씩 꺼내 널었어요. 옷을 털고 집게로 고정하고 또 다음 옷을 꺼냈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했어요. 빨래를 다 널고 나니 거실이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놀고 간 장난감, 소파에 던져진 옷가지들, 하나씩 주워 담고 정리했어요. 청소기를 꺼내 거실을 밀었습니다. 집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땀이 났어요. 청소기 소리가 크게 울렸고 먼지가 날렸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오후였습니다. 손주 학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며 신발을 신고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 앞에서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몇 명 서 있었고 아이들이 우르르 나왔어요. 할머니,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가방을 메고 땀을 흘리며 웃고 있었어요. 학교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하며 제잘거렸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걸었어요. 집에 도착해 간식을 챙겨주고 손주가 학원 갈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시계를 보며 뛰듯이 움직였어요. 할머니, 학원 가야 돼요. 그래, 알았어. 가방 다 챙겼니? 네. 손주를 학원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무겁고 숨이 가빴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뭘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국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된장을 풀고 두부와 애호박을 썰었어요. 국물이 끓어오르며 김이 올라왔습니다. 밥을 안 치고 반찬을 몇 가지 더 차렸습니다. 식탁에 그릇을 놓으며 손이 저렸어요. 저녁 때가 되니 식구들이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들어왔고 아들이 그 다음이었어요. 손주도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 다 하셨어요? 고마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탁에 다 같이 앉아 밥을 먹었어요. 아들이 국을 한 입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맛있네요. 그래, 다행이다. 밥을 먹는 동안 손주들이 학교 이야기를 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반찬을 집어 먹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집에 계시는데.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었고 손주들도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니 식구들은 거실로 갔습니다. TV를 켜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냄비도 씻어야 했어요. 물을 틀고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고 손주들 웃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릇을 하나씩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시락을 싸고 손주를 학교에 보내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매일 하루가 그렇게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마트 좀 다녀와 주세요. 우유랑 계란 떨어졌어요. 지금? 네, 저녁에 필요해서요. 부탁드려요. 알았어. 신발을 신고 마트로 갔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지만 걸었어요. 마트에서 우유와 계란을 사고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고 손잡이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집에 돌아와 장을 내려놓고 시계를 봤습니다. 손주 학원 가는 시간이었어요. 다시 신발을 신고 학원으로 갔습니다. 손주를 데려오고 집에 돌아와 간식을 챙겼어요.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2주일쯤 지나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손님 오는데 음식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손님? 네, 제 친구들이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으시니까 부탁드려요. 그래.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어요. 손님상이니까 정성껏 했습니다. 저녁이 되니 며느리 친구들이 왔습니다. 거실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 친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저희 시어머니 요리 잘하세요. 덕분에 저 편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릇을 닦았어요. 덕분에 저 편해요. 그날 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캐리어가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손을 뻗어 캐리어를 만지며 그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잠깐만 있다가 다시 집으로 내려가야지.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벌써 2주일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을 봤습니다. 설거지를 하느라 손이 거칠어졌고 빨래를 하느라 손마디가 아팠어요. 나는 손님이 아니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내 집이 있을 텐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잠깐만 있다가 다시 집으로 내려가야지. 하지만 아무도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점점 더 많은 일을 부탁했고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는 공짜 일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주를 데리러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정문 앞에 도착했는데 주변이 조용했어요. 학생들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다른 학부모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0분. 손주는 3시 30분에 끝나는데 말이에요. 어라, 내가 시간을 잘못 본 건가? 핸드폰을 꺼내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 2시 50분이었고 40분이나 일찍 온 거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무릎을 문지르며 기다렸어요. 손주 학교 시간은 매일 똑같은데 왜 오늘은 헷갈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핸드폰에 저장해둔 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3시 30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참을 앉아 있으니 다른 할머니들이 하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응, 시간을 좀 잘못 봤어요. 그럴 수 있죠. 저도 가끔 그래요. 요즘 나이 드니까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인데 왜 오늘은 2시 30분이라고 생각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안 갔어요. 손주가 나왔고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걸어오는 동안 손주가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했어요. 그래, 재미있었어? 네, 제가 골도 넣었어요. 우리 민준이 잘했네. 집에 도착해 손주에게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우유를 따라주고 과자를 접시에 담았어요. 손주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동안 저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뭘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멈춰 섰습니다. 어제 뭘 했더라? 잠깐 생각해 봤는데 어제 저녁 메뉴가 기억나지 않았어요. 고개를 저으며 된장찌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냄비를 꺼내 물을 붓고 된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두부를 꺼내 썰고 애호박도 썰고
팔을 다듬었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 냉장고 쪽을 봤어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냉장고를 다시 열어 안을 확인했어요. 어제 만든 된장찌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반 이상 남아 있었어요. 어제도 이거였나? 중얼거리며 냄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미 된장을 다 풀어버렸고 두부와 애호박도 다 넣은 상태였어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끓였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김이 올라왔어요. 저녁이 다 되어 가스불을 껐습니다. 식탁으로 가려다가 멈춰 섰어요. 불을 껐나? 부엌으로 돌아가 가스레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어요. 손으로 레인지를 만지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들어왔고 며느리가 그 다음이었어요. 손주도 거실에서 식탁으로 왔습니다. 다 같이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국을 한 입 떠먹으며 저를 봤습니다. 엄마, 어제도 된장찌개 아니었어요? 손이 멈췄어요. 그랬나?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많이 잊으시네요. 어제 저녁도 된장찌개였어요. 그것도 같은 재료로요. 미안하다. 내가 깜빡했네.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더라고요. 아들도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어요. 같은 반찬을 또 만들었다는 게 부끄러웠고 며느리 눈빛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구들은 거실로 갔어요. 저는 부엌에 남아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을 닦다가 문득 가스레인지 쪽을 봤어요. 아까 불 껐나? 손을 씻고 확인했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어요. 다시 설거지를 하다가 또 가스레인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진짜 껐나? 또 확인했어요.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였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을 나서다가 또다시 돌아봤습니다. 확실히 껐나? 네 번째 확인하고 나서야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손을 봤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왜 자꾸 잊어버리는 걸까? 왜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걸까? 며칠이 흘렀습니다.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도시락을 싸고 손주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주를 학원에서 데려왔어요. 집으로 걸어오며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과학 실험했어요. 그래, 뭐 했는데? 식초랑 베이킹소다 섞는 거요. 막 부글부글 거품이 났어요. 재미있었겠다, 민서야. 손주가 멈춰 섰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저 민준이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그래. 미안. 민준아.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피곤하신가 봐요. 손주는 웃으며 다시 걸었지만 저는 그 자리에 잠깐 멈춰 서 있었어요. 손주 이름을 헷갈리다니. 민준이와 민서는 전혀 다른 이름인데 왜 헷갈렸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손주에게 간식을 챙겨주었습니다. 우유를 따라주고 과일을 깎아서 접시에 담았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래, 천천히 먹어. 거실로 나와 TV를 보려고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분명 테이블 위에 뒀는데 없었어요. 소파 쿠션을 들춰보고 테이블 밑을 봤습니다. 리모컨이 보이지 않았어요. 부엌에도 가보고 베란다에도 가봤습니다. 방 안을 빙빙 돌며 찾았어요. 리모컨 어디 뒀지? 중얼거리며 계속 찾았습니다. 한참을 찾다가 작은 방 침대 위에서 리모컨을 발견했어요. 내가 왜 여기 뒀지? 리모컨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언제 방으로 가져갔는지, 왜 가져갔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손주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그만뒀습니다. 손주한테까지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며 들으니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요즘 좀 그래. 우리 시어머니 치매 같아. 손이 멈췄어요. 냉장고 문을 잡은 채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자꾸 같은 질문 반복하시고 약속도 헷갈리시고 어제는 손주 이름도 헷갈리셨대. 민준이를 민서라고 부르시더라.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응, 병원 한번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나중에 더 심해지면 우리가 감당 못하잖아. 그것도 문제지만 집이랑 재산 정리도 생각해야 되고 치매 심해지면 도장도 못 찍는다잖아. 거실로 나가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치매.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그래서 말인데 병원 예약 좀 알아봐야겠어. 큰 병원으로 가서 제대로 검사받아야 할 것 같아. 빨래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옷을 접으려고 했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빨래를 내려놓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습니다. 머리를 빗으며 중얼거렸어요. 나 진짜 이상해진 건가?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잊어버리기 시작했을까요? 머리를 빗다가 멈췄습니다. 아침에도 머리를 빗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저녁 때가 되니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약봉투를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거 오늘 먹는 거였나? 약봉투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어느 게 어느 건지 헷갈렸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약을 꺼내 먹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맞는 약을 먹은 건가? 아침 약을 먹은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거실벽에 걸린 달력을 봤습니다. 며칠 전에 크게 동그라미를 쳐둔 날짜가 있었어요. 빨간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왜 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왜 동그라미를 쳤지? 달력을 한참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무슨 날인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주 생일인가? 아니면 병원 가는 날인가? 아니면 누가 올 날인가? 달력을 만지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쳐둔 날짜가 내일이었어요. 무슨 날이지? 서랍을 열어 수첩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수첩에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며느리에게 물어볼까 했지만 그만뒀습니다. 또 잊었다고 할까봐 무서웠어요.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낯선 천장이었고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치매 같아. 치매. 그 단어가 무거웠어요. 나 정말 치매인가?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이렇게 점점 잊어버리다가 언젠가는 모든 걸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병원 가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며느리가 바쁘게 움직이며 저를 재촉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이 밝았어요. 병원? 네,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웠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 친 날이 오늘이었구나 싶었어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는데 손이 떨렸어요. 오늘 병원에 가면 뭐라고 할까요? 정말 치매라고 할까요? 거실로 나가니
아들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응. 그럼 가요. 예약 시간이 있어서요.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들이 접수를 하고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대기실로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아들이 왼쪽, 며느리가 오른쪽, 저는 가운데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기실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앞을 보고 계셨고, 어떤 할아버지는 보호자에게 계속 같은 질문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에요, 아버지. 왜 왔어? 진료받으러 왔어요. 아, 그래. 잠시 후 다시. 여기가 어디야?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는 걸까요? 번호표를 손에 쥐고 기다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서 번호표가 젖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0분, 20분, 30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보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아들은 팔짱을 끼고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전광판에 제 번호가 떴습니다. 507번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세 사람이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의사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중년 남자였고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앉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손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고 아들과 며느리는 옆에 섰어요.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을에서 보니까 기억력 저하로 오셨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아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세요.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약속도 헷갈리시고 며칠 전에는 손주 이름도 헷갈리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적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달 전쯤부터요. 처음엔 나이 드셔서 그런가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편하게 대답하시면 돼요. 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12월 6일이요. 좋아요. 무슨 요일인지도 아세요?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지? 토요일? 맞아요. 그럼 지금 계절은 뭔가요? 겨울이요. 좋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 적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단어 몇 개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기억해 주세요. 조금 있다가 다시 물어볼 거예요. 네.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비행기, 연필, 소나무. 이 세 가지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비행기, 연필, 소나무. 좋아요.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다른 질문들을 시작했습니다.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93이요. 거기서 또 7을 빼면요? 86? 맞아요. 또 빼면요? 79.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 아침에 뭘 드셨어요? 밥이요. 무슨 반찬 드셨어요? 생각해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났습니다. 김치? 사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아침을 먹긴 했는데 뭘 먹었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시계요. 맞아요. 그럼 이 종이에 시계 그림을 그려보세요. 숫자도 다 넣어서요. 종이와 펜을 받았습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숫자를 넣기 시작했어요. 12, 3, 6, 9. 큰 숫자들을 먼저 넣고 나머지를 채웠습니다. 다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 드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어 3개 기억나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명 3개를 말했는데 뭐였지? 비행기. 네, 맞아요. 나머지 2개는요? 머릿속을 뒤졌습니다. 비행기 다음이 뭐였지? 나무, 소나무, 소나무. 맞아요. 한 개 더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도구였던 것 같은데 뭐였을까요? 기억이 안 나요. 괜찮아요. 힌트 드릴게요. 글씨 쓸 때 쓰는 거예요. 아, 연필. 네,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3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를 기억 못했습니다. 검사가 더 이어졌습니다.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맞히는 것도 했고 손가락으로 특정 동작을 따라 하는 것도 했어요. 한참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며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초기 치매 의심이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귓가가 웅웅거렸어요. 치매.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 능력은 있으시고 관리만 잘하시면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지금 상태는 초기 단계라서 약물 치료 시작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면 돼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 상태는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요? 단기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게 확인됩니다. 방금 전에 들은 단어를 기억 못 하시는 것처럼요.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본인 의사결정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치매는 진행성 질환이라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짧게 서로를 봤습니다. 뭔가 눈빛을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제대로 이해가 안 됐어요. 초기 치매 의심. 그 말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관리 잘하시면 됩니다라는 말도 들렸지만 머릿속에는 치매라는 단어만 계속 울렸어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출력하며 말했습니다. 이 약 드시고 한 달 후에 다시 오세요. 경과 보면서 약 조절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들이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벽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며느리가 앞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며느리가 아들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 좀 해야겠다. 뭘? 집이랑 재산 정리. 선생님이 지금은 판단 능력 있다고 했잖아. 나중에 더 심해지면 못하잖아.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들은 척하지 않았지만 다 들렸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늙고 초라하고 병든 모습이었어요.
1층에 도착해 약국으로 갔습니다. 처방전을 내고 기다렸어요.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방전 507번 환자분. 약을 받았습니다. 하얀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봉투에 치매약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는 중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들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보고 운전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는 게 보였어요. 말없이 입술을 깨무는 모습이 뭔가 결정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타이핑하는 모습이 뭔가 급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약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속 내려다봤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차를 주차하고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집에 들어가니 손주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작은 방으로 들어가 약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들여다봤어요. 약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긴 영어 단어였습니다. 치매약. 손으로 약봉투를 만지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식구들이 다 모여 밥을 먹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식탁이었는데 왠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무도 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손주들은 학교 이야기를 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낯선 천장이었고 오늘따라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 진짜 치매인가? 속으로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초기 치매 의심이 있습니다. 아직 판단 능력은 있으시고 관리만 잘하시면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귓가에 맴도는 건 치매라는 단어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말들은 다 지워지고 그 단어만 남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부터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들과 며느리가 날 어떻게 대할까? 점점 더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 언젠가는 손주 이름도 아들 얼굴도 내 이름도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 두려웠습니다. 병원 다녀온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며느리가 약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약 드셔야죠. 내가 먹을게. 아니에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의사 선생님이 규칙적으로 드셔야 한대요. 며느리가 약봉투에서 약을 꺼내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약을 받아 먹었어요. 잘 드셨어요. 이제부터 매일 제가 챙겨드릴게요. 며느리가 약봉투를 가져가 부엌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약은 제가 관리할게요. 어머니가 헷갈리실까 봐요. 그래.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왠지 불편했습니다. 내 약인데 내가 먹어야 하는데 왜 며느리가 가져가는 걸까요? 아침을 먹고 나니 피곤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려고 했는데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는데 깊게 잠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뜨니 오후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2시가 넘어 있었어요. 손주 학교 시간.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애는 제가 데려왔어요.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쉬셔야죠.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자꾸 졸린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가 약을 챙겨줬고
약을 먹고 나면 늘 졸렸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고개가 떨어지고 정신을 차리면 오후였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저를 봤어요. 엄마, 집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집? 엄마 집 말이에요. 아래 집. 왜? 지금 비어 있잖아요.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엄마가 이제 여기서 계실 거면 아래 집은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직 내 집인데. 그건 그렇죠. 근데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이제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어차피 여기서 같이 사실 거면 아래 집은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정리한다는 게 뭔데? 팔거나 아니면 새를 놓거나요. 내 집인데. 알아요, 어머니. 근데 비워두면 집도 상하고 관리비도 나가잖아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집 관리도 해드리고 재산도 정리해드리고. 재산 정리.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직 내가 판단할 수 있어. 그렇죠. 지금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치매는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엔 더 힘드세요. 큰돈은 가족끼리 정리해야지. 그 박 실장인가 뭔가 보다 가족이 먼저잖아요. 박 실장.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제 일을 도와줬던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박 실장은 내가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가족이랑은 다르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자식인데 저희를 못 믿으세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서운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 저희 믿으세요. 저희가 엄마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동안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 정리, 재산 정리, 통장 정리. 저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며칠 후 아들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더니 말했어요. 엄마, 이거 좀 보세요. 뭔데? 집 관련 서류예요. 저희 명의로 옮기는 거. 왜? 엄마가 나중에 관리 못 하시잖아요. 저희 명의로 해놓으면 저희가 관리할 수 있어요. 아직 내가 할 수 있어. 엄마, 지금은요. 근데 나중엔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치매 심해지면 도장도 못 찍으세요. 지금 하셔야 해요. 도장 찍기도 힘들어진다. 그 말이 무거웠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 엄마, 빨리 하셔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아들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 지금 정리해야 하는 걸까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였어요. 응, 서류는 준비했어. 이제 도장만 받으면 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 돈은 가족끼리 정리해야지. 그 박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되잖아. 또 박 실장 이야기였습니다. 응, 어머니가 치매시니까 빨리 해야 돼. 나중에 더 심해지면 못하잖아. 며느리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또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엔 통장 관련 서류였어요. 엄마, 통장도 저희가 관리하면 어때요? 왜? 엄마가 헷갈리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편히 계시기만 하세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도장? 그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생각해 볼게. 엄마, 빨리 결정하세요.
치매 심해지면 도장 찍기도 힘들어져요. 그 말을 또 했습니다. 마치 협박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방 안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복도에서 그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장실을 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집값이 얼마래?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5억 정도 된대. 예금은 2억 좀 넘는다고 했어. 보험은 그것도 좀 있대. 둘이 계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다 합치면 10억은 넘겠네. 응. 빨리 정리해야 돼. 박 실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관리하고 있으면 나중에 복잡해져. 알아. 문틈으로 둘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뭔가 계산하고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집가, 예금, 보험, 제 재산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얘네가 걱정하는 게 나인지 내 집인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거실에서 며느리가 친척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언니 나야. 우리 시어머니 치매래. 병원 갔더니 초기 치매래.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응, 그래서 걱정이야. 이제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나중에 더 심해지면 못하잖아. 며느리 목소리가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어딘가 계산적이었습니다. 집도 있고 예금도 좀 있고 근데 박 실장이라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어서 복잡해. 빨리 가족 명의로 옮겨야 할 것 같아. 설거지를 멈추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응, 나중에 보면 알아. 시어머니 치매시니까 저희가 관리해야지. 며느리가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멈춰서서 표정을 굳혔습니다. 걱정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밤에 손을 모으고 생각했습니다. 얘네가 걱정하는 게 나인지, 내 집인지, 내 돈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명함이 하나 있었어요. 박 실장 명함이었습니다. 명함을 꺼내 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오랫동안 제 일을 도와줬던 사람, 제 재산을 관리해 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핸드폰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약을 관리하고 있었고 제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명함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들과 며느리가 날 돌봐주고 있는 건 맞았습니다. 약도 챙겨주고 밥도 차려주고 함께 살게 해줬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건 나였을까요? 아니면 내 재산이었을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얘네가 걱정하는 게 나인지 내 집인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계속 서류 이야기를 꺼냈고 저는 계속 미뤘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한 번 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왜? 아직 한 달 안 됐잖아. 재검 받아보는 게 좋대요. 약 먹고 있으니까 경과 확인하려고요. 그래야 하나? 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래요. 며느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은데 나들이 겸해서 다녀오세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날씨가 좋다는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요즘 집에만 있었으니까요. 그래, 알았어. 점심 먹고 나서 준비를 했습니다. 외투를 여미며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차 열쇠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가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며느리가 조수석에 앉았고
아들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지나갔고 큰 도로로 나갔어요. 엄마, 손주 이야기 들으셨어요? 요즘 학교에서 상 받았대요. 아들이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잘했네. 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요. 차 안에서 손주 얘기를 하며 억지로 웃어봤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달리니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니? 병원 가는 길이에요, 엄마. 이쪽에 병원이 있어? 네, 다른 병원이에요. 전에 갔던 곳보다 더 좋은 데래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병원을 바꾼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나무들이 지나갔고 집들이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여기가 맞아? 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며느리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니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끄고 지도 화면으로 바꾼 게 보였어요. 내비게이션은 왜 껐니? 아, 이 길은 제가 잘 알아서요. 뭔가 불안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로 올라갔고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창밖 풍경이 점점 인적 드문 시골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이쪽에 병원이 있어?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아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더 가니 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로 빠져나갔어요. 왜 여기 서서? 차가 좀 이상한가 봐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차가 갓길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은 조용했고 다른 차들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저 멀리 산이 보였고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창밖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버리면 되겠다. 뭐?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내리세요. 무슨 소리야? 내리시라고요.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채 앞만 보고 있었어요.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내리세요.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들고 치매 환자 돌보는 것도 힘들어요. 나 치매 초기라고 했잖아. 아직 멀쩡해. 지금은요. 나중에 더 심해지면요. 저희가 감당 못해요. 며느리가 뒷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안 내려. 내리시라고요.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내 아들이야? 내가 너 키웠는데 이게 뭐야? 엄마. 아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내리세요. 저희 인생도 있어요. 나. 팔을 뿌리쳤지만 며느리가 더 세게 잡아 끌었어요. 빨리 내리세요. 차에서 내려졌습니다. 아니, 밀려났습니다. 갓길에 서니 바람이 불었고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며느리가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야, 이러지 마. 제발.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해요. 내 집은? 내 돈은? 며느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희가 이러려고 날 데려온 거야? 집 때문에? 돈 때문에? 며느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어요. 문 열어.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앞을 보고 앉았고 아들이 시동을 걸었어요. 엄마, 미안해. 아들이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는 출발했어요.
이 자식아.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따라 뛰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차가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곧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갓길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바람만 부는 고속도로였고 차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고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갓길에 주저앉으려는데 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며 다가왔어요. 트럭이었습니다. 큰 트럭이 갓길에 멈춰 섰고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중년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저기 차 어디 갔어요? 혼자 계세요? 내 아들이 날 버리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트럭 기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신고할게요. 여기 앉아 계세요. 트럭 옆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온몸이 떨렸어요. 트럭 기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고속도로 지점인데요. 할머니 한 분이 갓길에 혼자 계세요. 차도 없고 보호자도 없어요. 잠깐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 계신 거예요? 내 아들이 날 버리고 갔어요. 트럭 기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드님이 할머니를 여기 버리고 갔다고요? 네. 세상에. 한참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멈춰 섰고 구급대원들이 내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아니요. 구급대원이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어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랑 같이 가시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낯선 천장이었고 의료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아들이 날 버렸다. 고속도로 갓길에 날 버리고 갔다.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고 차가 흔들렸어요. 눈을 뜨니 희미하게 천장이 보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곧 병원 도착해요. 조금만 참으세요. 고맙습니다. 눈을 또 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낯선 천장이었고 의료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혈압을 재고 체온을 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아니요. 보호자분은요? 없어요. 간호사가 잠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아시는 거 있으세요? 아들이요. 근데 그 애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날 버렸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들이 날 고속도로에 버리고 갔어요. 간호사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속도로에요? 네, 차에 태우고 가더니 갑자기 갓길에 세우고 날 내리게 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간호사가 뭔가 메모를 하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후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중년 남자였고 한 명은 젊은 여자였어요. 할머니, 저희 경찰입니다. 괜찮으시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중년 경찰관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고속도로에서 혼자 발견되셨다고 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아들이 병원 간다고 해서 차에 탔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한참을 숨을 고르고 나서 계속 말했어요.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더니 갑자기 갓길에 세우고 며느리가 날 보고 내리래요. 내가 안 내린다니까 밀어서 내렸어요.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들 이름을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에 적었어요. 며느님 성함도 아세요? 며느리 이름도 말했습니다. 혹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치매래요. 병원에서 초기 치매 의심이라고 했어요. 그 후로 계속 집 정리하자, 재산 정리하자, 그런 말만 했어요. 경직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적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계신 곳 주소 아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아드님 연락처는요? 아들 전화번호를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볼게요. 할머니는 우선 치료 받으시고 쉬세요. 경찰관들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내 아들이 날 버렸다. 고속도로에 날 버리고 갔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그 사람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었습니다. 박 실장, 대표님 괜찮으세요? 경찰에서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어떻게? 대표님 비상 연락처에 제가 등록되어 있었어요. 경찰에서 전화 왔습니다. 박 실장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들이 날 버렸어. 박 실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고속도로에 날 버리고 갔어. 치매라고, 짐이 된다고. 세상에. 박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표님, 아드님이 요즘 서류 들고 왔었죠? 응, 집 정리하자고, 재산 정리하자고 계속 그랬어. 도장 찍으셨어요? 아니, 안 찍었어. 뭔가 이상해서.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입니다. 아드님이 가져온 서류, 저한테도 연락 왔었어요. 제가 다 보류했습니다. 뭐? 대표님 재산은 제가 관리하고 있잖아요. 아드님이 명예 변경하려고 하길래 대표님한테 확인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끊겼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내 집은? 그대로 대표님 명의입니다. 예금도 보험도 전부요. 아무것도 처리 안 됐어요. 정말? 네, 대표님. 제가 대표님 재산 함부로 처리할 리 없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박 실장.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박 실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상속, 유언 관련해서요. 대표님 의사를 명확히 해두셔야 해요. 그래야겠지. 변호사 동행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괜찮으시면 들어오라고 할까요? 그래. 박 실장이 밖으로 나가더니 변호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법무법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대표님, 지금 상황 설명 들었습니다. 상속 및 유언에 관해서 대표님 의사를 명확히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선 재산 목록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전부요. 박 실장이 서류를 꺼내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표님, 이 재산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몫은 다 빼.
변호사가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드님과 며느님을 상속에서 제외하신다는 거죠? 네. 전부 몰수해.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재산은요? 손주한테 줘. 민준이한테. 손잡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손주 이름을 말했습니다. 손잡은 한 분만 계세요? 응. 알겠습니다. 그럼 전 재산을 손자분께 상속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단 손자분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신탁으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 신탁 관리인은 누구로 하시겠어요? 박 실장을 받습니다. 박 실장.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펜 소리만 들렸어요. 다 됐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서류를 받았습니다. 또렷한 손으로 제 이름을 썼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이걸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표님, 고마워요. 변호사와 박 실장이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내 결정이 맞는 걸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박 실장이 모시러 왔어요. 대표님, 어디로 모셔드릴까요? 내 집. 아래 집 말씀이세요? 응.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집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이 TV 옆에 그대로 있었어요.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이제 제대로 살아볼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TV 뉴스를 켰습니다. 뉴스 자막이 흘러갔어요. 치매 노모를 고속도로에 유기한 40대 부부 구속. 화면에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피의자들은 노모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TV를 껐습니다. 며칠 후 박 실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아드님 회사에서 해고됐답니다. 그래. 며느님도요. 신상이 다 털려서 직장 생활 못하신대요. 아파트 이웃들도 다 알게 됐고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수군거린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박 실장과 함께였어요. 할머니. 손주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손주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손자분은 제가 계속 돌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원하시면 같이 사셔도 되고요. 고마워, 박 실장. 손주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박 실장이 준비해온 음식을 차렸어요. 세 사람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집에서 살래요. 정말? 네, 아빠 엄마는 이제 안 봐도 돼요. 손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할머니랑 같이 살자. 네. 손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손주가 잠든 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영정을 봤어요. 여보, 우리 이제 손주랑 살아. 둘이서. 영정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고 별이 보였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아들은 잃었지만 손주는 지켰어요. 집도 지켰고 나 자신도 지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오늘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